자, 그다음에 이제 사관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조선왕조실록. 네.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은 대단히 유명하죠. 그래갖고 지금 그 왕조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쓴 그 내용이 실록책으로 쓴 게 중국에도 있어요. 네. 중국의 25사는 실록이 아니에요. 그거는 후대 왕조에서 편찬한 거고, 실록이라는 건 그 당대에 이제 그 왕들로 해갖고 편년체로 해갖고 작성한 걸 그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편찬한 게 실록이죠. 그래서 중국에도 실록이 있어요. 원실록이 있고 그 다음에 명실록이 있고, 근데 그 내용이 조선왕조 실록보다 그렇게 자세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려왕조 실록이 있죠. 근데 지금 존재하지 않고 이 조선왕조 실록이 있는데, 그 기록이 상당히 자세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또 체계적이기 때문에 조선사 연구할 때 상당히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사가는 군주와 대소신료의 언행에 관한 시비득실과 중의 대소아문을 시의 여러 정책을 빠짐없이 기록한 관료다. 그래서 이 사관이 상당히 유교 정치할 때 되게 유명한 건데, 유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이름을 후대에 어떻게 남길 것이냐. 그래서 유명한 말 있죠. 그래서 이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그 다음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은 어디에 남기는 거야? 역사에 남기는 거야.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그 동양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에 어떻게 이름을 남겨서 후대에 어떤 평가를 받는가.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건 왕조차도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왕이 이제 많은 권력을 갖고 있지만 항상 그 역사에 어떻게 자기를 기록할 것인가 신경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조선의 왕이 견제받는 것 중에 하나가 대관도 있지만 요런 사관들이 쓰는 역사 기록에도 항상 견제를 받아. 그래서 그 왕들은 이 사관들이 쓰는 조선왕조 실록을 열어보지 못하죠. 예, 사초 같은 걸 보지 못하잖아요. 예, 물론 몇몇 왕들 예적으로 보긴 봤어요. 예. 자, 하여튼 그 실록 자체를 이제 보지 못하는데, 그 실록을 이제 기록한 것은 사관이고, 이 사관들이 이제 조선왕조의 당대된 실록을 각 왕대별로 편찬해서 조선왕조 실록을 만들었는데, 태조부터 해서 철종까지 25대 총 1193권 880책으로 크는데, 편년체 관찰사서가 뭐냐면 그 실록이다. 조선왕조 실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태조에서 철종까지인데, 여기에서 그럼 순조실록과 고종실록은 없냐? 있어요. 예, 순조실록하고 그 다음에 고종실록은 있죠. 순종과 고종실록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인정받지 못한 것은 뭐냐면, 이게 어디에서 작성됐냐면 일제시대 때 이황직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황직. 그래서 이시왕조를 가라라는 총독부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순종실록과 고종실록은 인정받지 못해. 정식 실록으로서. 근데 사료는 많이 써요. 왜냐면 그렇다고 이황직이 작성했다고 해서 그 순종과 고종실록이 없는 내용을 끼워다 쓴 건 아니구나. 약간 평양되긴 하지만, 예. 그렇지만 정통 그 조선왕조 실록 안에서는 이거는 일종의 뭐예요? 정통성이 없는 거지. 이황직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개 태조에서 철종까지만 인정해요. 철종실록까지만. 자, 그러면 이제 구체 내용을 보죠. 조선시대의 역사 편찬 기구는 춘추관이죠. 춘추관에서 하는데, 춘추관은 이제 뭐냐면 그 시적의 기록을 맡으며 모두 문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앙부서의 주요 기관으로서 간원에 견인토했다. 다른 직종하고 같이 견인이 가게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춘추관 유형인데 이거 한번 쭉 보시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춘추관의 전인사관도 있어요. 전인사관들. 되게 전인사관들 겸직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있는 품박이 이제 사관들인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직종하고 하는 견인사관들 이렇게 있고요. 자, 이들은 이제 주로 역할을 보면 시정기를 작성하는 초속 간청에 관계된 자료를 초록하여, 그러니까 요약해가지고 춘추에 보낸 임무를 담당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정기는 사초와 상소명 시는 승종일기, 그리고 각 간청에 기록한 모아서 만든 것을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이 시정기는 각사 등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사 등록.
그러니까 각 간청에 등록이 있어. 그래서 등록은 이제 그 일대를 뭐냐면 기록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일지나 이런 것들 기록한 것들을 뭐냐면 원, 일순으로 이렇게 정리한 게 있어요. 이게 각사 등록이야. 거기다가 이제 뭐냐 승정일기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기록문화유산 인정받았죠. 이 승정일기는 뭐냐 왕이 이렇게 있으면 이 기록한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은 앞에 이제 사관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승정일기에 쓰는 주사가 있어, 주사. 예. 그래서 승정에 속하는 주사가 있죠. 두 명이 동시에 기록을 해요. 왕이 말한 것들. 그래갖고 사관이 말한 것은 이제 일단은 이제 거기에 팩트는 한부 뺏겨가지고 이제 실록청에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집에 가서 이제 와서 이제 사초 거기에다가 사관 말해가지고 자신이 논평을 쓰는 거고 가지고 있다가 왕이 죽은 후에 이제 제출하면 되는 거고요. 그 승전에 있는 주사가 쓰는 내용도 있죠. 승전일기라고 해갖고 이제 승전을 보관했다 일기를 정리해가지고 이거는 일종의 각 그 사에서 각 간청에서 열람이 가능해요. 승전일기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왕의 명령을 정확히 알고 의도를 알고 각 그 간청의 어떤 이제 정책에 반영하는 그렇게 이제 하게 되죠. 자, 이 승정일기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사 기록물이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리형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뭐 이제 쭉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정기를 어떻게 이제 정리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 이제 배포하는 그 단계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그냥 각자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인사관의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전인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이 보면 그 기사가 춘추관 기사관의 사관이 되어서 입시, 숙직, 사초 작성, 시정기 작성, 실록 편찬, 실록 보관, 외연 포세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사초의 작성이죠. 사초.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왕이 죽은 다음에 실록 편찬이나 보관을 위한 포세. 포세는 뭐냐면 되게 이제 그 사고에 보면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존벌레들이나 책벌레들이 막 있어가지고 이게 꼬대를 놔두면 썩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밖에 내부해갖고 이제 밖에 이제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이게 책을 이제 햇볕에 찌우거나 이렇게 좀 약간 부실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 이제 하는 작업들을 누가 했냐면 이 전인사관들이 주로 했어요. 그래서 또 이들이 제일 중요한 게 앞에서 이제 좌우에 입시해갖고 논의된 내용을 일일이 기록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아서 몇 명이 이제 왕이 신하들 불려서 어둠컴컴해서 독대를 하거나 그런 것들 원칙적으로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사관이 보는 자리에서 왕이 공적으로 정치를 해야 돼. 이게 다 기록에 남아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밀실 정치 같은 것들을 안 하려고 했다. 물론 가끔씩 그걸 무시하고 독대한 왕들이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뭐냐면 이거는 이제 예외적인 거고 원칙은 그랬다. 그래서 항상 왕이 정치하면 그 옆에 누가 따라다녔다? 사관들이 따라다니게 다녔다는 거죠. 일일이 기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일일이 기록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태종 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민희생이라는 사관이 편제를 두었는데 그때 편제는 뭐냐 왕이 이게 개인 공간이에요. 왕비하고 후궁들하고 같이 지내는. 그런데 개인 공간인데 거기 와가지고 이제 참등을 엿보다가 쫓겨난 유배가 있는데 오늘날 말하면 이제 도찰? 개인 어떤 사생활 침해죠. 예. 그래서 태종이 열받아가지고 뭐냐면 이거는 내 사적인 생활인데 왜 너네들 와가지고 기록을 하냐.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너네 쫓아낸 있고 태종이 이 사관을 별로 안 좋아했어. 그러니까 역할은 인정하는 건 인정했어. 근데 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태종이 이제 말을 타다가 넘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사관이 알리지 못하도록 해라. 근데 그거조차도 기록을 했어. 사관이 어디에서 듣고 왔는지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하나하나까지 다 꼼꼼하게 기록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종 때는 사관은 시신에 반영된 이제 우대 정치였고 경영 입시도 허용됐고,
근데 이게 되게 웃기. 세종도 상당히 이제 역사에 자신이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되게 궁금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근거 같지 않은데 이 역사 조작도 했어, 이 사람이. 원래 태종실록 아시죠? 그러니까 태종실록을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나중에 세종이 용빈 어촌가를 이제 부르니까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예전에 뭐 왕들의 업적을 좀 알 필요가 있잖아. 그러니까 태종실록을 좀 볼 필요가 있느냐. 이거 뭐냐면 신하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신하들이 반대했어요. 보면 안 된다. 전에 왕의 실록을 보면 누가 사관들이 곧바로 쓰겠냐. 그래가지고 육지가 끝까지 우겨가지고 결국에 봤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유일하게 그 실록을 본 왕들 중에 한 명이 왕이 한 명이 세종 때예요. 나머지 왕들은 봤다는 얘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실록 자체를 본 게 아니라 사초 있죠. 사초는 또 실록이 다르잖아. 그 다음에 사초의 뭐 요약본 이걸 본 거야. 그러니까 연산군조차도 그 실록 자체를 본 건 아니에요. 선종실록 그 자체를. 나중에 유자각이 이제 뭐냐면 사초에 그런 말이 있다 하니까 그럼 실록 보자 했더니 옆에서 실록 보면 안 됩니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유자각이 그러면 그 사초가 실려 있는 요약본을 내가 초록해 보겠다 이거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실록 자체를 본 게 아니야. 근데 이 세종은 봤어 그걸. 학자도 인정하더라고 그걸.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관의 지유 업무가 돼갖고 이제 문가로 재학, 식 같은 3대 지제가 요구됐다. 재라는 건 이거 좀 기억을 해요. 재라는 건 역사 서술 능력, 학은 해박한 역사 지식, 식은 현실 직시, 공정 시비를 다루는 호평 능력을 의미한다. 자, 요거 외워 두셔야겠죠? 재학식. 왜 외워 두시라고 하냐면 삼국사기에 그 내용이 있어. 삼국사기에 그 포문에 보면 그 삼국사기 이제 그 서문 내용 있죠? 거기에 보면 김부식이 삼장지제라는 말 나와요. 그래서 재학식 이거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뭐냐? 역사서술 능력, 해박한 역사 지식, 그 다음에 현실을 직시하는 공정한 시시비비를 포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라는 것은 이 사관이 어떤 사람이냐, 그 집안이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에 다른 사회성이 좋느냐, 이래서 엄격하게 구별해가지고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대로 사관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사관의 이제 주요 업무는 뭐다? 다음 장은 사초에 사초.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사초는 이제 나중에 실록에 그 뭐냐면 기본 바탕이 되죠. 사초, 뭐 시정기, 각사 등록 등등 함께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사초는 그 만세 경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박한 첫째 비밀 보장과 함께 공론의 형성에 가장 바탕이 됐고 사초는 군주의 마음에 맞게 쓰거나 고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내용을 수 없고 누구도 폭포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초에 기록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실록 편찬 시의 중요한 전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거나 열람할 수 없으며 실록을 찬수한 뒤에도 군주라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사초는 작성자가 현재 사관직에 있거나 다른 간직으로 옮길 경우에만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되면 누수하거나 자해야 퇴위해서 절대 개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사초와 사관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사초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사초의 종류는 이제 입시사초하고 가장사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입시사초는 정인사관 가운데 주로 기사관이 정사를 이루어진 장소에서 입시해서 기록한 거야. 요때는 입시사초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제 객관적 팩트만 기록해요. 팩트만. 그러니까 왕이 말하는데 여기에 뭐 사관 말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죠. 주관적. 왜냐면 말을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정체로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예서체로 되게 필기체, 행사나 초소로 시갈려 막 그러니까 속볼 막 뭐 속기사처럼 이렇게 막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걸 이제 보면 이제 뭐냐면 두 명이 이제 쓰면서 이제 맞추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입시사초는 춘추에 납입을 해요. 보관을 해놔. 그리고 있고 가장사초는 뭐냐면 요 중에 한 불 또 자기가 곡사를 내요. 쓴 거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집에 들어가서 그날 이제 말을 했던 왕의 말들 있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록을 정확히 좀 확인해보고 사평을 써. 사평. 그리고 나서 그래서 사신왈이란 말 있죠? 이 사평은 객관적 팩트가 아니라 이건 뭐야? 주관적 평가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기록을 해서 이거 보관을 자기 집안에. 그리고 왕이 죽으면 이 가장사초를 누구죠? 실록청에 제공을 해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그 뭐라 할까요? 실록을 쓸 때 상당히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고요. 요거 나중에 뭐 이걸 가장사초의 내용을 남한테 떠벌대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제출했는데 나중에 보고 나서 뜯어 고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나중에 예종시대 때 그게 이제 문제인데 예종 때 성룡실록을 편찬을 했거든요. 아니 예종이 아니라 세조실록. 세조실록을 했는데 어제 민진가 민간이라는 그 저기 이름은 내가 까먹었는데 그 사관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이름을 이제 써놓고 예전에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사초 제공을 할 때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 사초 그 당시에 사초 쓸 때 이름을 쓰라고 해갖고 이름을 쓰고 이제 사초를 자기 집안에 있는 사초를 제공했어. 근데 거기에 이제 정인진가 그 삼이 그걸 간장을 해서 그 실록축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거기다 정인지 욕을 막 써놓은 거야. 사초에다가 한 명의 욕도 써놓고 그러니까 정인지가 이거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해 겁이 든 거지 이제. 그러니까 가갖고 친구한테 부탁해서 그거 좀 뭐냐면 가지고 와라 해갖고 다시 빼와가지고 그걸 뜯어 곤쳤어요. 그걸 뜯어 곤치고 그걸 뭐냐면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뭐냐면 그 친구도 문제죠. 그냥 줬으니까 주면 안 되는데 그 관련 친구도 이제 걸려들 뿐만 아니라 얘도 걸려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안내동에서 좀 불안해가지고 같이 썼던 애들 다 뜯어쳐갖고 꺼내갖고 쓴 애들도 같이 해서 다 어떻게 됐냐 대부분 다 처형당했어요. 그때 예종이 다 죽이라고 해갖고 왜 왕은 비판하면서 건신들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곤치도록 하냐 자기 무시한 거다. 그래서 잡아서 다 죽이고 물론 그 사건의 발단이 됐던 그 민진가 그 사람은 살았어요. 저기 제주도 노비도 끌려가고 이제 했는데 그거 뭐냐면 이 사람이 예전 서원관 역할을 했거든. 그 왕의 스승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왕이 좀 살려줬어.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었다고 그래요. 예.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거다.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사초라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사초 때문에 일어난 유명한 사건이 있죠? 여기 나와 있네. 예종 때 사관이었던 민수네, 민수. 예, 민수. 민수의 개수사건, 아까 지금 말한 게 개수사건이고, 그다음 널리 알려진 건 뭐냐면, 무오사죠? 무오사. 자, 그래서 이제 사초를 직접 보는 왕은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오사 때 뭐 태조 위에는 사초를 보는 왕이었었다. 그러니까 사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냐면 그 심지어 연산군도 사초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연산군이 본 건 사초의 초덕군이 본 거지 사초 내용을 그 직접 본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죠. 김일성의 초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초 내용 중에 요약본이 유자강이 가져와서 보여준 거야. 그걸 이제 본 거지 사초 자체를 본 건 아니다. 지금 기억하고 근데 실록 자체를 본 사람이 한 명 있죠. 세종시대 대왕이 실록을 본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왕들은 실록이나 사초를 거의 안 봤다 보시면 돼. 왜냐면 그거 봤다가는 솔직히 그거 보면 왕이 지금 봤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그걸 제대로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봤죠. 근데 그런 건 있어. 왜냐면 실록을 쓴 사람도 이게 있잖아. 그 전의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 좀 비판하지만 근본적으로 깔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 관리 감독한 사람도 있고 눈도 있고 그리고 잘못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을 맞춰서 써줘. 그래가지고 좀 약간 그런데 자 하여튼 이런 거 있다는 건 실록 편찬 내용을 볼게요. 제2 중에 왕이 죽으면 실록이 이제 편찬돼요. 그래서 이제 조선의 실록은 고조와 달리 왕이 죽은 후에 곧바로 편찬되는데 태종 8년에 태종 이성계가 죽으니까 태종실록에 순찬을 명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논쟁이 이제 생겼는데 무슨 논쟁이냐 하면 태종실록을 이제 편찬하면 이거 문제 있지 않냐?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태조가 죽고 나서 태종실록을 이제 편찬을 하면 태조 때 살아있던 사람이 그대로 태종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도 실록청에 뭐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겠죠. 실록 작업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게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실록을 편찬하려면
3세대 정도, 3대나 4대 정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실록을 편찬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등장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태조가 듣다가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태조 때 그 전에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 때 곧바로 실록을 편찬해라. 명령을 함으로써 이게 간행이 돼가지고 뭐냐면 이제 왕이 죽으면 그 후대 왕 때 곧바로 실록이 편찬하는 간행이 뭐냐면 굳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면 되는데, 자, 그래서 당대사의 실록 편찬은 후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왕이 죽으면 곧바로 실록이 했고, 단종 때도 실록적인 평가돼서 실록을 편찬했다. 단종 때 이제 실록은 이게 좀 약간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이때 무슨 일기라고 하지 이거? 처음에 노상군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노상군 일기라고 돼 있어요. 정식 실록은 아니고 노상군 일기? 그래서 이제 노상군 일기인데 이 노상군 일기 내용을 보면 되게 좀 웃겨. 왜냐면 노상군은 노상군 일기라고 해놓고는 실제 누구 역할 얘기를 하면 세조가 어떻게 하면 집권했는가 그 내용들 쓰고 노상군은 참 멍청했다 이런 식의 글 쓴 거야. 그래서 약간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강해요. 이거 실록이라고 정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언제 이게 실록이 됐냐면 숙종 때 이제 오늘날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그 작업을 해요. 그래서 사육식도 복권하고 그 과정에서 노상군 있죠. 노상군도 이제 뭐냐면 모호가 올려져. 그때 노상군의 모호가 이제 뭐냐면 단종이죠. 그래서 단종실록이라고 이름을 본쳐요. 예. 근데 웃긴 거는 이건 단종실록 본치면서 내용까지도 노상군에서 뭘 지어야 돼? 단종을 적어야 하는데 노상군이라 해놓고는 겉보지만 단종실록을 할 거야. 예. 이것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공종왕실록이라는 게 있어요. 공종왕실록. 이건 정종이죠. 정종도 뭐를 뭐냐면 못 받았어. 그 당대에는. 왜냐 이게 왕으로 제대로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세종 입장 올 때는 이제 자기는 태종한테 이렇게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성계, 이방원, 나 이렇게 하고 정종을 빼려고 했기 때문에 정종이 이제 모호를 못 받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모호를 받게 돼요. 숙종 때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이때 뭐냐면 정종실록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실록은 북년 분방인 게 이게 뭐냐면 3년마다 1방을 둬요. 3년마다 1방. 그러면 오래된 왕들은 보통 10방 이렇게 있죠. 영조 같은 거는 상당히 오래 살았잖아. 집권 기간도 길고. 그래서 상당히 많아. 그런데 단종 같은 경우에는 뭐야? 딱 한 방만 필요하겠죠? 2년 살다 죽고. 예종은 뭐예요? 하나만 필요하죠. 금방 만들죠. 예종은 1년 하다 죽었잖냐? 인종은 뭐겠어요? 9개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이 당명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제2연도를 고려해서 3년마다 하나씩 방을 둬가지고 했다.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있는 거는 관련된 이제 그 실록청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구성원들이고 자 실록 편찬 명이 내려지면 정왕 때 사관들을 염유했던 전인 사관들이 제임시 작성하여 집안에 보관했던 가장사초. 아까 얘기했죠? 이 가장사초는 팩트 외에도 뭐가 실려있다고 했어요? 사신와의 같은 평가들이 들어가 있죠? 이걸 실록쪽에 납입을 해야 돼. 그 외에도 승정일기, 시정기, 경영일기, 각사 등록, 개인문집 등등등등을 실록쪽에 모여가지고 다 편연수를 묶어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초조본이야. 근데 초조본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뭐냐면 도초에 넘기면 거기에 또 한번 검토를 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내면 또 교과를 검토하고 또 와가지고 연구에서 검토하고 해갖고 넘기잖아요. 이 초조본이고 그 다음에 중초본을 해요. 또 한 번 이제 뭐냐면 세 번째 검열본인데 이게 정초본이야. 초초, 중추, 정초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초가 완성이 되면 실록이 편찬돼요. 그러면 나머지 초초본과 중초본은 어떻게 될까?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없앴냐면 이게 한지로 적혀 있어요. 종이 갖다 버리기 힘들잖아. 만들기도 어렵고 그 당시에는 재활용을 해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그 한지를 쫙 담아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쫙 해갖고 그 한지의 먹물이 없어져. 그래서 사초도 없어지고 그 사초 똑같이 해갖고 기존의 기반 자료들 이제 중초나 초초본이나 그런 여러 자료도 있죠. 이런 것들 해갖고 없애고 나서 정초본만 남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거쳐서 이 정초본을 이제 뭐냐 인쇄해서 사고에 보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걸 세초 작업이라고 한다 맞아. 아까 심했던. 그래서 그 세검정 부분에 세초 작업을 해요. 그래서 종이로서 재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초초본하고 중초본이 지금은 안 남아있죠. 근데 남아있는 책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실록에 좀 근데 강해군 일기 있죠. 강해군 일기에 이게 남아있어. 이게 왜냐면 강해군 일기가 이제 인조 때 이게 만들어졌는데 인조 때는 막 병자호란도 있었고 막 나라가 혼란했던 때냐. 예. 그러다 보니 재정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강해군 일기를 만든 거야. 일단 그래갖고 강해군 일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때 그 초초하고 중초본을 이제 만들고 나서 정초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초본을 안 만들고 그냥 초초본하고 중초본을 같이 끼워가지고 만든 거야. 그래서 정초본은 없어. 초초본하고 중초본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또 역사적인 어떤 이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뭐냐면 조선왕조실록이 그만큼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일종의 왜곡됐다는 걸 보여준 게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데 강해군에 보면 분주활동 있죠. 분주활동. 초초본에 있는데 중초본에 빠졌어. 없어. 임진할 때 강해군이 분주활동하는 것을 빠진 거야. 그리고 나서 또 강해군에 대해서 되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의도적으로 상당히 인석을 뭐냐면 얘가 나쁜 놈이라는 걸 기록한 게 이 중초본에서 볼 수 있는데 초초본에서는 강해군이 안구질환이 있어요. 이게 안구가 있어갖고 이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거든요. 눈에 그래서 막 빨갛고 그랬는데 이게 초초는 그랬었어. 이 사람은 안구질환이 있어갖고 그렇다. 그래서 가끔씩 눈에 충혈이 보인다. 근데 중초본은 뭐라고 적어있냐면 강해군이 성까지 들어가가지고 출혈이 자주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곡시킨 거지. 그래서 이런 기록을 볼 때 상당히 조선왕조실록이라도 정확하게 공정에 쓴 건 아니에요. 당대 정치 세력에 의해서 뭐냐면 평가가 이게 뭐 정치 의도에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일단은 조선왕조실록은 그건 있어요.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평가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왜곡시킨 거죠. 적어도 팩트에 입각해서 쓴 건 해. 뭐 이게 들은 얘기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실록에 이제 보관을 하면 정길 포세나 점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돼서 책을 관리하고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들어서 이제 그 실록 내용을 보면 실록은 본문과 세주, 사론 이렇게 세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 실록의 구성. 요즘에 하도 이상한 데도 골라서 내기 때문에 본문은 당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편견적 서술의 내용을 말하며 세주는 본문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 보충 기사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텍스트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주가 있어. 근데 이제 좀 눈여겨볼 게 사론이야. 사론은 사신왈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당대 현안민 인물에 대한 12득실을 논한 거다. 요거는 어디에 사서가 있죠? 가장사초에 있는 거죠. 가장사초. 집에서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태조, 태종, 세종, 문종의 실록에는 한편의 사론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는 사신왈 이런 부분이 없어요. 태조와 태종이나 세종이나 문종 때 이 실록에는 한편의 사록도 실리지 않는데 여기 이제 이것이 정종, 당종, 세조, 예종 실록에 1편 6편 보이다가 성종실록 제25년에 많은 사론이 실려 있죠. 많은 사론이.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뭐 연산군 때 좀 있다가 조선 중종실록, 명종실록까지 이제 많은 사론들이 수록됐죠. 무엇보다 성종과 중종 때, 명종 때 많은 사론이 작성되어 실록에 수록된 것은 유학의 발달과 함께 유교적 도덕적 의식의 성장, 사가로 임명된 인물의 지적서야. 되게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사림 출신들이 많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내용도 많아, 이 사람들이 지적할 때는. 그래서 많은 그 내용들이 실려 있다는 것을 이제 있죠. 자, 사론은 실록 편찬 당시에 작성 후대 사론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 당대 사관이 직접 견문한 바를 근거로 기사 작성한 당대 사론이다.
그래서 실론의 사록은 대체로 실록 편찬 당시에 제출한 가장사초와 가침에 속된 사론의 근거에 작성되었다. 그리고 사론의 내용은 대부분 인물의 시비의 득실에 관한 유교적 도덕적 관점의 평가였고 유교적 도덕적 교훈사관에 입각한 사론이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관과 실록 부분을 좀 봤고 그 다음 장이 이제 뭐냐 하면 뒤에 넘어와서 조선전기 과학기술과 예술이죠. 자, 농사직설이 있어요. 이건 농소죠. 농소 부분은 꼭 외워두셔야죠. 이건 예전에 시험 문제에 한 3-4번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이게 좀 잠깐만요. 자, 여기 보죠. 농사직설은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던 거죠. 보면 자, 농사직설은 세종 11년에 최초로 편찬한 농서이다. 세종은 정초 등에게 명하여 종래 중구의 농서에만 유전했던 것을 풍토에 따른 농법의 차이를 고려해서 각 도의 농부들 경험담을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농서를 편찬했다. 자, 요때 농사법으로서는 주로 우수한 남쪽 지역의 농사법을 되게 중요시 여기죠. 하삼도 지역의 농사법을 중요시 여기고 상대적으로 저 한경도 평안도 지역의 농법을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이게 일종의 문제점 한계점이야. 왜냐면 이게 농사법이라는 건 각 지역의 사정이나 기후나 풍토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하삼도 지역의 농사법만 최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죠. 자, 이건 뒤에 좀 있으니까 좀 보고요. 자, 농사직설은 우리 농학의 그 성립의 만천하에 알린 농서였다. 고려말 우리 농민이 이룩한 농업기술 수준이 매우 높아서 왜냐면 고려말 때는 여러 가지 농업 생산력 발전이 있었죠. 예전에 막 시비법도 있었고 강남농법도 도입됐고 등등등. 자, 이걸 이제 중국 농소로서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조선 정부가 농학 연구와 농소 편찬에 기울였던 건 농사직설을 이렇게 만들 까닭도 여기 있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직설은 우리 농업정통과 농업기술을 본격 정리한 최초의 농서로서 우리 농학 연구와 농소 편찬의 출발점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근데 실제 농사직설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농민들이 다 알고 있던 내용을 지금 정리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도움 못 됐어. 지금처럼 뭐 연구소에서 새로운 농법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농법을 정리한 거야. 그래서 당대 농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됐는데 이게 왜 도움이 되냐? 후대 연구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후대 연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런 농법도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잖아. 예. 자, 하여튼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우리 농정은 중국 농소 농상집요죠.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한번 여기까지 기초에 나왔는데 자, 농상집요는 고려 하북지역의 농법을 정리한 거죠. 하북지역은 주로 한전농법이겠어요? 수전농법이겠어요? 한전농법이죠. 그래서 종합한 농소, 반농사, 조농사 중심 세역 농법을 세역이라는 건 뭐야? 후관법 그런 것들 있죠. 후관법을 전제로 한 농법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미 남부지방 중심으로 논농사, 벼농사의 영작이 가능해서 농사집요는 크게 도움이 되죠. 왜냐면 농농사, 벼농사는 하북지역의 농법이 아니라 주로 어딜까요? 강남지역의 농법이죠. 예.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 농상집요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풍토와 농업 정통, 그 농법 수준에 맞는 농사가 농업의 필요성이 적시되는데, 자, 우리 농서를 만드는 작업은 태종 때부터 시작했다. 태종 때의 농서집요라는 책이 있어요. 농서집요. 자, 농서집요는 농산집요 안에 집요에서 우리나라 농사에 필요한 부분들, 특히 밭갈이와 벼, 보리, 비일 제작 기술을 집중적으로 골라서 이두도 번역한 책이다. 그래갖고 요 농서집요가 뭐냐면 언제 나왔죠? 이게 재작년인가요? 뭐 기출 문제 나왔죠. 이두 또는 함찰로 표기했다. 이렇게 했죠. 네. 그래서 농상집요를 중에서 요약한 내용이 농서집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농서집요는 우리 농업의 요구에 충분히 만족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한계점이 있고, 이 농서집요가 찾아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태종 때 만든 농서집요가 안 나와요.
중종 때 만든 농서지표가 나옵니다. 동명 그 다른 책이 있어. 같은 책 이름이지만 실제로 책이 다른 내용이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세종 때 이거 정부는 우리나라 풍토가 중국과 다르고 농업 기술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청명하고 우리나라 농수를 만들기 결정했다. 그래서 당시 정부는 북방보다는 남방의 농사법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하산도 지역 있죠? 전라, 충청, 경상, 노농 경험이 많은 나이 많은 농민들에게 배움을 청해서 하산도의 최고의 농법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이 뭐냐면 농사직설이죠. 농사직설. 예. 자, 농사직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게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지만 한전농법하고 수전농법 다 설명하고 있어요. 한전, 수전. 예. 그리고 또 뭐냐 반농사하고 그 다음에 농농사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 예. 균형 있게 다 기록했어요. 한전과 수전, 반농사, 농농사 다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 그래서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농농사만 기록했다. 수전농법만 기록했다. 그 내용이 있었죠. 이건 틀린 거죠. 수전농법뿐만 아니라 한전농법 이런 것들 있고 수전농법 중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항법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항법, 모종법이라고 하죠. 모내기법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이항법 소개는 하는데 그렇게 건장하진 않아요. 건장하진 않아. 왜 건장하지 않느냐? 물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항법을 하려면 어느 정도 물이 있어야 돼. 근데 중국의 강남은 물이 철철 넘치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강우량이 일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수지를 가둬놓고 해야지만 물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당시 그렇게 저수지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제 건장하지 않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자, 농사직설은 주로 농가 박곡식의 경작법을 간결하게 기록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조선종의 농법, 특히 남부지방의 농법을 알 수 있다. 자, 먼저 농농사를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농농사는 수삼이, 건삼이, 모나기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수삼이는 이제 뭐냐면 수삼이 이제 있는데 이거 수경이라고 또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예, 물을 가둬놓고 이제 하는 것인데 올법 수세미하고 그 다음에 뭐 늪법 수세미 이렇게 이제 있다. 이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자, 요거 내용까지 뭐 우리가 내용을 다 이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수삼이 주 내용은 뭐냐면 일단은 논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뭐죠? 그 일종의 씨를 일종의 뿌리죠. 뿌리고 거기에 뭘 주는 거야? 물을 주는 방법이야. 이게 일종의 수삼이 수사지파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수전지파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물을 가둬놓고 거기에 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이거에 농사법을 쓰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명칭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삼이는 말 그대로 이게 뭐예요? 이 건삼이는 한전농법이죠. 예. 그래서 맨 땅에 뭐냐면 그 쟁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벼를 이제 심어놓고 그때마다 뭐죠? 물을 주는 방법이죠. 예, 이런 방식이 이제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내기죠. 대개 시험 문제 나오면 모내기가 나. 이건 수전농법의 일종인데 다른 말로 뭐냐면 삽종법이라고 해요. 우리는 보통 이항법이라고 하지만 삽종법이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해. 삽종법. 그래서 이 모내기법은 일단은 어린 모를 곡파를 심는 게 아니라 일단 모판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법실 뿌리고 모가 이제 한 줌 이상 이제 자라면 다시 논을 옮겨서 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을 가다 놓고 이제 그 한 줄 한 줄 맞춰가면서 꼼꼼하게 심는 거야. 이걸 무슨 농법이에요? 지지학 농법이 가능해. 자, 그래서 좁은 땅에서 많은 곡식을 생산할 수 있죠. 뭐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강작도 가능하죠. 강작. 네. 그래서 이제 이 방법 수세미나 건세미보다 긴매기가 되게 쉽다. 긴매기가 뭘까 이거는? 긴매기는 그 잡초 제거 있죠. 잡초 제거. 네. 그런 것도 긴매기라 하죠. 네.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이거 잘 많이 했어 이거. 평상시에 안 했다가 긴매기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 호미를 하나 딱 주더니 인사대가 거기 밑에 이제 꽃밭에 있는 잡초 제거하고 그래서 호미를 열심히 이제 했죠. 예.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호미가 상당히 긴매기하기 진짜 좋아. 특화된 거야. 그래서 물론 비료를 뿌리면 되겠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좀 약간 비료보다는
좀 살아있는 걸 그대로 먹고 싶은 분들은 그걸 이제 생생한 걸 먹고 호미는 이제 사용해서 먹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쉽고 왜 쉽냐? 왜 물을 가다 넣기 때문에 대개 보면 그 밑에 있는 잡초들이 물에 약해요. 뿌리에 직접 닿으면 이제 썩죠. 근데 이에 반해서 벼는 물에 강하죠. 네, 그래가지고 쉽게 잡초를 제거할 수 있다. 수확량도 많고 가뭄이 들면 근데 위험하죠. 여기까지는 장점인데 가뭄이 들면 위험해. 항상 뭐냐면 물을 대줘야 돼. 그래서 수리시설이 필요하다. 근데 조선전기에는 수리시설이 부족한 까닭에 정보도 권하지 않았다.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와서 몇 번 나왔어요. 되게 쉽죠? 문제 요즘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만 행해졌던 거야. 그래서 이 모내기법은 고려 후기 때 도입은 했지만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 행해졌다가 조선 후기 때 이제 보호 같은 이제 저수지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널리 확산됐다. 근데 신특에서는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 조선 후기 때 그 모내기법이 확산된 건 다 구라다. 거짓말이다. 팩트 안 맞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자본주의 맹하도니까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만 강조하려고 했다. 근데 뭐 이건 신특 얘기고, 실제적으로 이제 다른 책이나 이런 책들은 다 조선 후기 때 일반화됐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농사직설에서 반농사 경작법도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반농사 경작법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시험에 거의 안 나왔고 농농사 이항법만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보면 뭐 반농사 농법은 이제 일단 세역 후한을 극복하고 1년 1작 위주로 하면서 근경과 간종을 했다. 자, 근경은 이제 뭐냐면 요 근은 뿌리 근자야. 뿌리 근자는 뭐냐? 그 지적을 이제 뭐냐면 소모가 크기 그 근경은 뭐냐? 뿌리에 뭐냐면 주로 다른 작물 뿌리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곳에 뭐냐면 그 조나 콩, 팥을 심는 거야. 1년 2작이나 2년 3작 하는 방법인데 근경을 하면 지적 소모가 크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하여튼 근경은 뿌리에 다른 작물 뿌리에 씨를 뿌리는 방식이 근경이고 간종은 뭐냐? 이 간종은 하삼도 지역에서 주로 했던 건데 자, 이 간종은 보통 이랑과 고랑이라는 거 있죠? 이랑과 고랑은 이렇게 이제 있죠? 네, 호미는 이제 한번 이렇게 쭉 해갖고 보수로 이렇게 쟁기짓 하면 파이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랑이 되는 거고 위에 올라온 부분이 뭐가 되죠? 이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이랑하고 고랑에서 이제 고랑을 짓는 거는 뭐죠? 이건 무슨 법이에요? 경종법.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두툼한 돌에 그 씨앗을 뿌리는 걸 뭐라고 하죠? 농종법. 이런 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간종은 특징이 뭐냐면 이랑과 고랑을 한 곳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교대도 이용한 거야. 한 번에 이랑을 줬다가 한 번에 고랑을 줬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바꿀 뿐만 아니라 이랑도 짓고 고랑도 이제 하고 두 번 동시에죠.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자 약간 이제 많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그 등등 있는데 지적 고갈이 어떻게 돼요? 되게 심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좀 효율적이지 못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그다음 조선 전기 때는 간종과 근경 이런 것들이 상당히 널리 일반화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 그 농농사가 조선 전기 1년 1작에서 1년 2작, 그다음에 2년 3작으로 이제 그 방법을 개척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 네. 자, 그래서 직설 보급과 특징을 보면요. 농사직설 우리나라 농학을 출발을 알리는 책이긴 하지만 그 위정자가 이걸 만들 때 좀 잘못된 것도 있어. 그 당시 조선전기 위정자는 하산도 농법을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하산도 농법. 그러니까 한경도 평안도 중심의 북방 농법을 되게 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북방에 논이 적은 까닭은 밥보단 논이 또 적은 까닭은 북방 농민이 게을러서기보다는 그 농농사 기술 잘 몰라서 그런다. 얘들 무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들을 이제 뭐냐면 북방의 농사지에서 보급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근데 성과는 노력에 비해서 보잘것 없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북방은 농법은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남방 같은 게 인구가 많잖아. 이 토지는 좁죠. 그러니까 적은 인구 그 남방 농법은 뭐냐면 많은 인력을 투자해갖고 많이 생산하는 게 목적인 거야. 적은 토지를 잘 이용해가지고. 예. 근데 북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냐면 인구는 적어. 근데 토지는 넓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농법이 발달되겠어요? 적은 인력을 투입을 해갖고 인력에 비해서 좀 많이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발달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남방은 집약적인 농법, 근데 이제 그 북방 같은 경우에는 조방적인 농법이 발달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남방 농법만 이제 강조하고 그것을 무식한 북방 농민들에게 알려주려고 했지만 북방 농민들 입장부터 이거 보고는 이제 얘네들 입장은 말도 안 된다 해갖고 집어친 거지. 예. 그리고 누가 누구를 알려줘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 책만 읽고 앉아가고 이거죠. 연애를 말로 배우는 애들 그런 거 똑같은 거야. 농사를 말로 배우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다 경험을 통해서 배워 나가는 거죠.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남방에 적합한 농법이 있듯이 북방에도 북방 나름의 농법이 있었다. 그래서 농사직선 당시 남방 농법의 최고 수준을 알려준 책이었지만 북방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왜 적합하지 않는 것이 이제 이렇게 있죠. 조선전기 하산도 중심의 남부 지역은 토지에 비해서 인구가 되게 많았고 그래서 농사기술은 한정된 토지에 많은 노동을 들인 방식으로 집약적 방식으로 발달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쭉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굳이 그거를 알 필요는 없겠죠. 다만 노동력을 집약해갖고 많은 생산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남방목표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북방 같은 경우 거꾸로 인구에 비해서 토지가 널널한 지역이 많았죠. 그래서 남방처럼 토지에 절약하고 뭐냐면 노동력 집중적으로 하보다는 이 땅들은 좀 넉넉하게 해서 뭐냐면 적은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많은 생산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뭐냐면 했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방향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봤고 요거와 관련돼 갖고 사료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뭘 보냐면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농사직설 서약. 되게 농사직설 나오면 되게 그 농사직설에 관련된 그 서문이 나와요. 서문 부분이. 그래서 요 서문 부분이 잠깐만요. 예전에 봤는데. 네, 사료 1번이네요. 네. 서문 부분이 세종실록에 그 서문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어제 세종실록에 있지만 이제 서문 부분도 같이 끼어 있죠. 예. 자, 그럼 보면 농사는 천하의 대본이다. 예로부터 성왕이 이를 힘쓰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순제 구간 12목의 명하실적에 맨 먼저 먹는 건 농사 시기에 달렸다. 이렇게 쭉 있고 그래서 이제 쭉 나와서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명분을 계승하여 정사에 힘을 써 더욱 민사의 마음을 두셨다. 오방의 풍토가 같지 아니하여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각기 적성이 있어 옛글에가 다 같이 할 수 없다 하여 여러 도의 감사들의 명예에게 주연의 노농도에 방문하여 농토에 이미 시험 중의 증험에 따라서 결주 쭉 있는데 그래서 한 편의 책을 만드는데 이게 뭐다? 농사직설이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파악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그 사료와 관련돼 갖고 그 윗부분이 나왔죠. 어디 부분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상가 생각하는데 태종 공종대왕께서는 공종대왕이 누구예요? 태종은 알고 공종대왕은 누구죠? 정종이죠. 아직 그때까지는 묘가 없었어요. 정종이라는 묘가. 예. 그래서 일찍이 유신되게 명하여 옛날 농서서 적시 옛날 농서서라고 하면 뭘 써야 되겠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그 농상지묘죠. 농상지묘. 중국의 농서죠. 적시에 쓰인 말들 뽑아서 초록해서 항원은 뭐겠어요? 이건 이두죠. 이두를 붙여가지고 삼각하여 백성들 가르치는 농사를 쉽게 했다. 요게와 관련된 책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게 뭘 써야 되겠까? 이거는 농서지묘, 그러니까 농상지묘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쓴 농서지묘가 되겠죠. 요게 예전 시험 문제 나왔어요. 네, 농서지묘가. 그리고 그럼 태종과 공종대왕은 뭘까? 이게 아마 태종 초기 때 만들어진 것 같아. 공종대왕 그 정종 때부터 태종까지 해서 이렇게 같이 물론 실제는 태종 때에 만들어진 거겠죠. 태종이 주도해가지고. 네. 그래서 예전에 요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고 요 서문 내용도 그 밑에 이게 이제 세종실록에 있지만 서문 내용과 동일해요.
요것도 예전에 그 기출 사료로서 나왔으니까 좀 머리에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볼 게 뭐냐면 모내기법하고 관련돼 갖고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모내기법도 이제 예전에 기출 사료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일단 자료 4번도 있지만 자료 8번이 이제 좀 정확하겠네요. 이게 모내기법 있으니까. 아이고. 이게 왜 안 넘어가냐, 얘가. 네. 자, 모내기라는 게 있어요. 모내기.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죠? 모정법 있죠. 모정법. 모내기를 모정법이라고 하죠. 모정법은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논에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2월 하순에서 3월 상순까지 갈아 심을 수 있고,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당시 이제 일단 모판을 만들고 나서 이걸 이제 키운 다음에 어딘 종자를 키운 다음에 이식시킨다 이런 뜻이죠. 자, 요 2월 하순과 3월 상순은 이건 음력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월달 거의 3월 말에서 5월달, 4월 요 정도 이제 이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땅을 놀릴 수 없잖아요. 모판에 모를 기를 때 그 땅을 놀릴 수 없잖아. 그래서 그때 뭐도 같이 하죠? 보리농사도 해요. 보리농사. 네. 그래서 보리농사 이제 보리에서 걷고 나서 그 자리에 이제 뭘 심는 거예요? 뭐를 심는 거죠. 그래서 이양법은 항상 뭐도 가능하다. 같이 이모작도 가능하죠.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양법과 이모작이. 그래서 논의 10분의 1을 모를 기르고 나머지 10분의 9를 모를 옮겨 심도한다. 여기에 보면 이 법은 김맥의 편리하나 많이 큰 가뭄이 들면 실수하니 농가의 위태로운 요게 이제 요 장점하고 단점이 나왔죠. 예전에 한번 장점, 단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보면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자료 13번 잠깐 보세요. 자료 13번. 자,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농사직설의 문제점이 나와. 자료 13번 농사직설의 문제점. 평안도 농민의 말하기를 이 농법은 남쪽 지역에 접합하지 서쪽 지역에서는 접하지 않다. 그대도 쫓고 싶으나 남쪽의 기후가 다르니 천시야 어찌겠냐. 하늘의 어떤 계절이나 변화나 이런 것들 환경이 어떻게 되냐. 흙의 성질이 다르니 지혜도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뭐예요? 농사직설이 남방 농법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북방에는 안 맞다. 그 내용을 지금 적어 놓은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자료 14번도 그 당시 그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농사직설이 한경도나 평안도 지역에는 안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한경도는 예전에 한길도라고 했어. 그거 아시죠? 한길도. 항흥하고 길주가 그 당시 주요 도시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서 이게 경원이 이제 중심 도시였죠. 그래가지고 경도가 된 거야. 항흥하고 경원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한길도 평안도 감사의 그 내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났고 이게 오늘 조선전기 다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됐네. 그래서 조선전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한 이게 두 타임 하고 빨리 끝나면 한 타임도 될 수 있겠네요. 네, 하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넘어갈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